어머니, 유언장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11월 15일 서울 시내 한 장례식장. 검은 양복을 입은 젊은 변호사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순간 70이 넘은 미정 씨의 눈이 변호사의 손등에 고정되었습니다. 작은 화상 흉터,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읽기 시작한 유언장의 첫 문장. 도연이를 찾았습니다. 30년 전 사라진 아들의 이름. 미정 씨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도연아, 설마 내가. 안녕하세요. 오늘도 햇빛 사연 이야기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이야기는 3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24년 11월 12일 새벽 4시, 미정 씨의 남편 정태호 씨가 침대에서 숨을 거둔 채 발견됐습니다. 76의 나이, 심장마비였습니다. 여보, 여보. 아무리 흔들어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구급차를 불렀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남편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서울 강남의 한 대형 병원 지하 1층에 마련되었습니다. 정태호 씨는 생전에 중견 건설회사의 임원이었습니다. 덕분에 조문객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회사 직원들, 오랜 지인들, 친척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미정 씨는 남편의 죽음 앞에서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왜 나는 슬프지 않은 걸까? 50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슬픔보다는 공허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사랑은 오래전에 식었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뜨거웠던 적이 있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중매로 만나 결혼했고, 의무처럼 살았고, 체면처럼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렇게 5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30년 전 단 하나의 사건이 이 부부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장례식 이틀째 되는 날,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조문객들이 뜸해진 시간, 미정 씨는 관 앞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실례합니다. 고인의 법률 대리인 이도현 변호사입니다.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정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30 중반쯤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 단정한 검은 양복에 은퇴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미정 씨의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습니다. 왜지? 왜 이 사람이 낯설지 않을까? 유언장 낭독은 내일 진행하려 했으나 고인께서 반드시 장례식장에서 부인에게만 먼저 읽어줄 것이라는 당부를 남기셨습니다. 변호사는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읽으시겠습니까? 미정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주변에는 아직 몇몇 친척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시댁의 큰형수 박 여사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이쪽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읽겠습니다. 미정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숙이며 흰색 봉투를 건넸습니다. 그 순간 미정 씨의 시선이 그의 손등에 멈췄습니다. 왼손 손등, 엄지와 검지 사이 작고 오래된 화상 흉터가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미정 씨는 그 흉터를 알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7살 아들 도연이가 주전자를 엎질러 다쳤을 때 생긴 자국. 응급실에서 밤새 울던 아이. 엄마 아파요, 엄마. 하며 매달리던 작은 손. 바로 그 위치에 똑같은 모양으로 남은 흉터. 설마, 어머니?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미정 씨는 화들짝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녀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봉투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천천히 봉인을 뜯었습니다. 안에는 흰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 정태호의 글씨체였습니다. 그리고 첫 문장. 미정아, 나는 도연이를 찾았다. 미정 씨의 손에서 종이가 미끄러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종이 위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도연이를 목이 메었습니다. 도연, 30년 전 한겨울 눈보라 속에서 사라진 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입 밖에 꺼낸 적 없는 이름. 잊으려 해도 잊히지 않는 죄책감의 이름. 미정 씨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연아, 도연아. 조문객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갑자기 왜 저러시지? 시댁의 큰형수 박 여사가 슥 다가왔습니다. 동서, 무슨 일이야? 유 원장의 뭐가? 그녀는 떨어진 종이를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미정 씨는 재빨리 종이를 움켜쥐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동서, 그의 얘기 아니지? 설마 이 와중에 또. 박 여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애는 이미 죽었잖아요. 30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그 얘길. 죽지 않았어요. 미정 씨가 낮게 말했습니다. 우리 도연이는 죽지 않았어요. 박 여사는 혀를 찼습니다. 정신 좀 차려, 동서. 장례식장에서. 미정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고개를 들어 변호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공손하게 고개를 숙인 채 변호사님, 미정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네, 어머님. 어머님. 그 호칭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성함이 이도연이라고 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변호사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미정 씨는 그의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보았습니다. 이마의 생김새, 코의 각도, 입술의 선, 그리고 눈빛. 그 눈빛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혹시 나이가 37입니다. 미정 씨의 숨이 멎었습니다. 30년 전 사라진 도연이는 7살이었습니다. 지금 37이라면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변호사님, 혹시... 하지만 그 순간 변호사가 먼저 말했습니다. 유 원장에 적힌 내용은 고인께서 남기신 개인적인 메시지입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미정 씨가 외쳤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이미 장례식장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미정 씨는 뒤쫓아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습니다. 복도 끝.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변호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 깊고 슬프고 그리워하는 눈빛. 30년 전 눈보라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던 7살 아이의 눈빛. 엄마 하고 불렀던 그 눈빛.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미정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도연아, 도연아. 그녀는 손에 쥔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글자를 따라 읽었습니다. 미정아, 나는 도연이를 찾았다. 우리 아들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생각하는 그 사람이 맞습니다. 하지만 아직 말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모든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종이 위로 눈물이 번졌습니다. 글씨가 흐려졌습니다. 미정 씨는 울음을 삼키며 중얼거렸습니다. 당신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도연이가 살아있다는 걸 왜 말하지 않은 거예요? 미정 씨는 관 앞에 홀로 남아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마치 모든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여보, 우리 도연이
그녀는 관을 쓰다듬었습니다. 정말 돌아온 건가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30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이름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장례식장의 불이 하나둘 꺼졌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지 사흘째 되는 밤이었습니다. 집안에는 아직 국화 냄새가 가시지 않았고 현관 앞에는 조문객들이 두고 간 흰 봉투들이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거실 한켠엔 검은 정장이 벗어던져져 있었고 탁자 위엔 반쯤 녹은 초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미정 씨는 조용히 앉아 남편의 낡은 수첩을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거기엔 깨알 같은 글씨로 반복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도연 연락 시도. 한 번, 두 번, 수십 번. 손때 묻은 글씨가 페이지마다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엔 한 병원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해명병원 재단. 그곳은 남편의 가족이 운영하는 병원이었습니다. 시댁이 돈과 명예를 상징처럼 여기는 공간.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미정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사람, 결국 숨기지 못했군요. 문득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정 씨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큰형수, 박 여사였습니다. 손에 들린 커피잔에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애도보단 냉소에 가까웠습니다. 동서 그의 얘기는 그만하지? 미정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안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려면 지금이라도 조용히 넘어가야 해. 미정 씨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조용히 넘어가라니. 제 아이인데, 제 피인데, 당신 아이였지.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박 여사는 차갑게 말을 끊었습니다. 태호 씨가 떠나기 전까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아? 그 아이 사건 때문에 회사 명의가 얼어붙고 투자자들이 등을 돌리고 결국 대표 자리까지 흔들렸어. 그녀의 목소리엔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동서가 만든 그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다고. 미정 씨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한 채 수첩을 꼭 쥐었습니다. 남편은 생전 늘 말했었습니다. 이 일은 절대 다시 꺼내지 마. 그 이유를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미정 씨는 다시 서재로 향했습니다. 서랍 속에는 오래전부터 숨겨둔 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열쇠를 돌리자 안에는 바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눈 내리는 날, 작은 아이가 붉은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젊은 미정 씨와 당시의 남편, 태호 씨가 서 있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엔 단 한 문장. 1995년 2월 14일 마지막 가족사진. 미정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1995년 겨울. 회사는 대규모 투자 유치 문제로 시끄러웠습니다. 태호 씨는 재단 이사들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미정 씨는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어린 도연이가 병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열이 사흘 넘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도 이유를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미정 씨는 밤새 아이를 안고 울었습니다. 엄마, 아파. 도연이의 작은 손이 어머니의 옷깃을 붙잡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시댁의 큰형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표정은 냉정했습니다. 그 아이 때문에 회사 이미지가 더 나빠진다. 이름을 숨기고 당분간은 입원 기록도 지워라. 그 말은 명령이었습니다. 미정 씨는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남편 태호 씨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이는 병원에서 사라졌습니다. 전원 치료 중 실종이라고 발표되었습니다. 경찰 수사도 있었지만
시댁의 인맥이 모든 걸 덮어버렸습니다. 미정 씨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단순한 어머니가 아니라는 것을, 가문의 체면을 유지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어느새 병원의 대표가 되었고 미정 씨는 재단 이사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매년 2월 14일이면 미정 씨는 몰래 교회에 가서 초를 켰습니다. 도연아, 미안하다. 매년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그게 그녀의 유일한 속죄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남편의 수처, 그리고 그 유언, 도연이를 찾았다. 그 한 문장이 30년의 균열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미정 씨는 조용히 봉투를 꺼내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였습니다. 문 밖에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가 발소리를 죽인 채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미정 씨는 숨을 죽였습니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누군가 남편의 방 서랍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미정 씨는 천천히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손잡이를 잡으려는 순간 그림자가 사라졌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탁자 위엔 낯선 명함이 하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미정 씨는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촛불빛에 비친 글자, 이도현 변호사 해명병원 재단 법률고문. 미정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손끝이 다시 떨렸습니다. 해명병원 재단, 남편의 가족이 운영하는 그곳, 그리고 그 이름, 이도현. 30년 전 사라진 아들의 이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명함을 읽는 순간 30년 동안 잊으려 했던 목소리가 귀 속에서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엄마, 나 아파. 가지 마. 작고 떨리던 목소리. 뜨거운 손을 꼭 잡고 울던 그날 밤의 목소리. 미정 씨는 명함을 손으로 꽉 쥔 채 떨리는 입술로 속삭였습니다. 도연아, 정말 내가 돌아온 거니? 비는 더 세차게 내렸습니다. 창밖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검은 우산 아래 숨은 얼굴, 그리고 그 손에 들린 낡은 붉은 코트 한 벌. 30년 전 도연이가 입고 있던 바로 그 코트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명병원 본관 회의실. 비는 여전히 그치지 않았습니다. 유리창에 맺힌 물방울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이사들이 긴 탁자를 사이에 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공기는 무겁고 냉랭했습니다. 유언장 내용은 이미 검토했습니다. 서류를 덮으며 큰형, 태식 씨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인 날짜가 사망 이틀 전이에요. 게다가 법률 대리인 서명이 바뀌어 있어. 미정 씨는 말없이 손을 모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표정은 차분하게 유지했습니다. 그녀의 옆자리에 앉은 법률 고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안의 공기가 멎었습니다. 이도현 변호사입니다. 고인의 요청으로 유언 검토를 직접 담당했습니다. 이도현. 그 이름이 회의실에 울려 퍼지는 순간 미정 씨의 심장은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검은 넥타이를 메고 있었습니다. 눈빛은 차분했으나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턱선의 각도, 손가락의 긴 형태, 그리고 오른손 손등에 희미하게 남은 화상 자국. 모든 게 기억 속의 소년과 겹쳐 보였습니다. 미정 씨는 숨을 참았습니다. 도연아, 정말 너구나. 이 변호사, 고인과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태식 씨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도연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30년 전 병원에서 잠시 보호받은 적이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분은 제게 제 인생을 바꿔놓은 분이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회의실 안이 술렁였습니다. 미정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가에 번진 미세한 떨림, 손끝이 하얗게 굳어갔습니다. 30년 전 병원에서 보호받았다니. 그럼 정말 회의가 끝났습니다. 복도에선 낮은 속삭임들이 이어졌습니다. 도연이라 했나? 그 이름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어? 설마 그 사건이. 미정 씨는 조용히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요동쳤습니다. 그때 도연이 다가왔습니다. 미정 여사님 괜찮으십니까? 그녀는 얼굴을 들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언 해석은 오늘 중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하지만 미묘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떨림, 그 작은 균열이 오히려 미정 씨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놓았습니다. 도연 씨, 그녀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우리 전에 만난 적이 있나요? 도연은 짧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시선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글쎄요,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서류를 정리한 뒤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그럼 오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복도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미정 씨는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미정 씨는 남편의 방에서 다시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도연이를 찾았다. 그 아이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장 뒤에는 수많은 공백이 있었습니다. 찾았다는 건 언제부터인가? 여전히 아들이라는 건 무슨 의미인가? 그녀는 봉투를 뒤집었습니다. 뒷면엔 병원 메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비상금고 3층 기록 보관실. 그 문구가 미정 씨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당신이 숨긴 게 더 있다는 거군요. 같은 시각, 도연은 병원 옥상에 서 있었습니다. 빗물이 어깨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에는 한 장의 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젊은 미정, 그리고 한 남자, 그 사이에 서 있는 어린 소년. 사진 속 소년의 얼굴은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이제야 돌려받았네요, 제 이름을. 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비에 젖은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당신들이 감춘 진실 끝까지 밝혀내겠습니다. 같은 시간, 미정 씨는 병원 기록 보관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비상등만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금고를 열자 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안에는 낡은 서류철이 한 묶음 들어 있었습니다. 입양 관련 서류 1995년. 미정 씨의 숨이 멎었습니다. 입양? 손을 덜덜 떨며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남편의 서명이 찍힌 위임장이 나왔습니다. 양육권 포기서, 보호자 김태호, 아동명 김도현. 미정 씨의 손끝에서 종이가 흘러내렸습니다. 눈물이 떨어져 글씨가 번졌습니다. 당신이 그 아이를 직접 버린 거였군요.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30년 전 도연이가 사라진 건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실종도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직접 포기한 것이었습니다. 왜? 목이 메었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누군가의 그림자가 복도 끝에서 멈췄습니다. 그림자는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잠시 후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미정 씨는 숨을 삼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여사님, 내일 오전에 뵙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미정 씨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누구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고인께서 남긴 진짜 편지의 주인입니다. 그 순간 미정 씨의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닿은 소리와 함께 방 안에 정막이 흘렀습니다. 진짜 편지의 주인? 그게 무슨 의미인가? 도연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있다는 건가? 아니면 미정 씨는 바닥에 떨어진 전화기를 바라보았습니다. 화면에는 여전히 통화 중이라는 표시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화기 너머로 아주 낮게 누군가의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숨소리는 어린아이의 것처럼 가늘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장례식 이후 며칠, 미정 씨는 남편의 개인 금고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서류들 사이에서 유독 낡은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집어들자 표지에 적힌 글씨가 보였습니다. 양도 계약서 입양.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엔 30년 전 병원 기록과 함께 한 줄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도현. 그리고 그 아래 남편의 서명이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미정 씨의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서류를 읽어 내려갈수록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양육권 포기, 친권 이양, 제3자에게 입양 동의. 그날 남편은 한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것이었습니다. 미정 씨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당신이 직접.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 동안 그녀는 아들이 사라졌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남편이 직접 그 아이를 포기한 것이었습니다. 미정 씨는 곧장 변호사 이도연을 찾아갔습니다. 그의 사무실은 해명병원 본관 7층에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도연은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 서류. 미정 씨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도연은 서류를 보더니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날 병원에서 그의 목소리가 낮게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를 봤습니다. 순간 공기가 멈췄습니다. 미정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어머니라는 한마디. 그 단어가 30년의 침묵을 산산이 깨뜨렸습니다. 당신이 정말. 네.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정도연입니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30년 전 해명병원에서 사라진 그 아이가 저입니다. 미정 씨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도연아, 어머니. 도연은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날 저는 병실에서 어머니를 봤어요. 복도 끝에서 우시고 계셨죠.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저를 데리고 나갔어요. 엄마는 너를 지킬 수 없다고 하셨죠. 미정 씨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른 가정에 입양되었습니다. 도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좋은 분들이셨어요. 사랑해 주셨고 공부도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변호사가 될 수 있었죠. 하지만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단 하루도 어머니를 잊은 적이 없었어요. 미정 씨는 울음을 삼켰습니다.
3년 전 아버지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처음엔 원망스러웠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매주 오셔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셨죠. 그분은 평생 후회하며 사셨어요. 그래서 저는 용서했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손목을 걷어 올렸습니다. 거기엔 낡은 플라스틱 팔찌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해명병원 소아과 정도현. 30년 전 병원에서 채워진 환자 확인 팔찌였습니다. 도연은 그것을 조용히 풀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제가 가진 유일한 증거였어요. 팔찌가 책상 위에 놓이는 소리. 그 작은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미정 씨는 떨리는 손으로 팔찌를 집어들었습니다. 정도현. 그 이름이 또렷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도연아, 어머니, 미안해, 미안해. 아니에요.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아버지께서 남기신 편지를 읽었어요. 도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날 어머니도 아무것도 모르셨다고, 모든 게 아버지 혼자 결정한 일이었다고. 미정 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왜 그랬을까? 두려웠던 거예요.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시댁의 압박, 회사의 위기, 명예. 그런 것들이 두려웠던 거죠. 하지만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사셨어요. 그래서 저를 찾으신 거고요. 도연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아버지께서 어머니께 드리라고 하신 편지예요. 미정 씨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봉투를 열자 남편의 글씨가 보였습니다. 미정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도연이를 만났겠지. 30년간 숨겨왔던 진실을 이제 말한다. 그날 나는 겁쟁이였다. 집의 압박이 두려웠고 회사를 잃을까 무서웠다. 그래서 나는 우리 아들을 포기했다. 당신에게도 말하지 않고 평생 후회하며 살았다. 매일 밤 꿈에서 도연이를 봤다. 아빠, 왜 나를 버렸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3년 전 우연히 도연이를 찾았다. 변호사가 되어 있었다. 훌륭하게 자라 있었다. 나는 매주 그 아이를 찾아가 무릎 꿇었다. 용서를 구했다. 그 아이는 웃으며 용서해 주었다. 미정아, 부탁이다. 우리 아들을 안아주겠니? 내가 하지 못한 일을 당신이 해주길. 그리고 말해주길. 엄마는 너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고. 사랑한다고. 미안하다. 편지를 읽는 동안 미정 씨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창가에 서서 등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정 씨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도연아, 그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아니에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미정 씨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천천히 그를 돌려 세웠습니다. 도연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도연아, 미정 씨는 떨리는 손을 뻗어 그의 뺨을 감쌌습니다. 엄마는 너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 그 한마디에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30년 만에 부르는 그 한마디. 미정 씨는 아들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지켜주지 못해서. 아니에요, 엄마. 아니에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간 잃어버렸던 시간.
30년간 쌓였던 그리움. 그 모든 것이 눈물로 흘러내렸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낡은 팔찌. 그 작은 플라스틱 조각이 30년의 비밀을 품은 채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재회 이후 며칠, 미정 씨는 남편의 회사 문서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재 구석에 쌓여 있던 낡은 상자들. 그 안엔 30년 전의 기록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나씩 펼쳐보던 중 미정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내부 감사 보고서 정태호 대표 금융거래 내역.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서류를 펼치자 낯선 단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횡령 혐의, 불법 자금 전용, 징계 검토. 미정 씨는 숨을 멈췄습니다. 남편이 횡령? 회사는 시댁 가문의 소유였습니다. 남편은 그저 명의상 대표에 불과했습니다. 모든 자금 운용은 시댁 큰형, 태식 씨의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몰래 돈을 옮겼다니. 미정 씨는 더 깊이 서류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수술비 긴급 2월 10일. 손이 떨렸습니다. 1995년 2월 10일. 도연이가 병원에 입원했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미정 씨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거기엔 계좌 이체 내역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500만 원 해명병원 소아과, 300만 원 의료비 대납, 200만 원 추가 검사비. 그 돈은 회사 계좌에서 나간 것이었습니다. 시댁의 허락 없이. 미정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은 불륜이나 사업 실패 때문에 돈을 쓴 게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자금을 몰래 전용했던 것이었습니다. 선천성 심장 질환. 매년 수천만 원씩 치료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시댁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시댁의 큰형 태식 씨는 냉정하게 계산했습니다. 회사 망하게 할 셈이야? 끝도 없잖아. 그리고 남편에게 선택지를 던졌습니다. 아이를 보내거나 감옥에 가거나. 서류 맨 아래 큰형 태식 씨의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개인적 용도로 회사 자금 유용, 즉각 회수 조치, 대표직 정지 검토. 미정 씨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시댁은 그를 내쳤던 것입니다. 아들을 살리려던 아버지를. 그날 밤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1995년 2월 14일. 남편이 창백한 얼굴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여보, 도연이는 잠시 보내자. 뭐라고요? 곧 데려올 거야. 지금은 안 돼. 미정 씨는 울며 매달렸습니다. 왜요? 왜 우리 아들을 보내야 해요? 하지만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남편은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그 아이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미정 씨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당신은 왜 그랬어요? 남편은 아들을 숨긴 게 아니었습니다. 살리려 했던 것입니다. 수술비를 마련하려다 회사에서 쫓겨났고 시댁의 압박에 견디지 못해 결국 아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살았던 것입니다. 미정 씨는 서류를 품에 안고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남편의 묘지 비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목이 메었습니다. 당신, 혼자 너무 힘들었겠어요. 손으로 비석을 쓰다듬었습니다. 아들을 살리려다가 모든 걸 잃었구나. 미안해요. 내가 몰라서. 눈물이 비석 위로 떨어졌습니다. 당신 혼자 모든 걸 짊어지게 해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흩날렸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누군가가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 도연이었습니다. 그는 묘지 입구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정 씨가 무릎 꿇고 우는 모습을 그는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미정 씨는 그의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연아, 어머니. 그는 어머니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아버지의 묘비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도연이 낮게 말했습니다. 평생 후회하셨어요. 알아. 미정 씨가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알았어. 도연은 품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거예요. 미정 씨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가족 사진. 젊은 미정, 남편, 그리고 어린 도연.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남편의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행복했던 날. 다시 돌아가고 싶다. 미정 씨는 사진을 꼭 안았습니다. 여보, 우리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그때였습니다. 도연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묘비를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걸 밝히겠습니다. 미정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 시댁에서 아버지를 어떻게 대했는지. 도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왜 우리 가족이 무너져야 했는지 모든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그는 묘비를 향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아버지. 바람이 세차게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소용돌이쳤습니다. 미정 씨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한편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며칠 뒤 정식 유언장 공개 자리였습니다. 해명병원 본관 대회의실. 긴 테이블 양쪽으로 시댁 식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큰형 태식 씨, 큰형수 박 여사, 그리고 시댁의 노부인까지 모두 차가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미정 씨는 한쪽 끝에 조용히 자리했습니다. 그 맞은편에 도연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고 손에는 봉인된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태식 씨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저 돈은 우리 가문의 것이야. 그걸 잊지 말게. 박 여사도 거들었습니다. 형부가 회사 돈을 횡령한 건 이미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 돈으로 만든 재산은 당연히 회수되어야죠. 미정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도연은 침착하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유언장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 정태호는 온전한 정신으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먼저 내가 평생 숨겨온 진실을 밝힌다. 태식 씨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30년 전 나는 아들 정도연을 입양 보냈다. 그 이유는 회사 자금을 유용했기 때문이었다. 박 여사가 코웃음 쳤습니다. 역시 횡령이잖아. 하지만 도연은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그 돈은 불법도 불륜도 아니었다. 아들의 수술비였다. 회의실 공기가 변했습니다. 내 부모와 형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나를 내쳤다. 가문의 명예가 더 중요했기 때문이다. 태식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하지만 도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는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다. 하지만 3년 전 아들을 다시 찾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내가 진짜 돌려줘야 할 것은 재산이 아니라 진실이라는 것을.
도연은 천천히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러므로 나 정태호는 해명병원 재단 이사직 및 회사 보유 지분 전부를 회의실 안에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아들 이도연에게 양도한다. 순간 회의실 안이 폭발했습니다. 뭐라고? 말도 안 돼. 태식 씨가 책상을 쳤습니다. 이건 무효야.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을 때 쓴 거라고. 박 여사도 소리쳤습니다. 30년 만에 나타난 애한테 전 재산을? 이건 사기야, 사기. 하지만 도연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 유언장은 공증을 받았으며 3명의 증인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완벽하게 유효합니다. 태식 씨가 비웃었습니다. 내가 변호사라고 해서 다 되는 줄 알아? 우리 변호사팀을 동원해서라도. 그때 도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진실을 돌려놓으려 하셨습니다. 30년 전 잘못 꼬인 것들을 바로잡으려 하신 겁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재산이 탐나서 이러는 게 아닙니다. 도연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건 아버지의 마지막 사죄입니다. 그때 시댁의 노부인이 의자를 밀치며 일어났습니다. 내가 감히 우리 가문을.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버려졌던 애주제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 이 병원을 키웠는데 내 따위가 감히. 하지만 그때 도연이 한 장의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바랜 흑백 사진. 입양 당시 자신을 품에 안은 남편의 모습이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린 도연을 꼭 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사람이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를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살리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는 시댁 식구들을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분을 선택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들과 가문 중 하나를.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평생 후회하며 사셨습니다. 도연은 사진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 재산은 제가 원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이건 아버지의 사죄입니다. 저에게가 아니라. 그는 미정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께. 미정 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도연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법적 절차는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이의 제기는 가능하지만 승소하기 어려울 겁니다. 태식 씨가 이를 갈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연은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회의실을 나가려다 멈췄습니다. 천천히 돌아서서 미정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미정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의 용서뿐입니다. 그 한마디를 남기고 도연은 조용히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미정 씨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분노와 좌절의 표정으로. 마침내 회의실에는 미정 씨만 남았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남편이 도연을 안고 우는 모습. 여보. 그녀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하죠? 회의실 밖. 도연은 복도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6개월 후, 조용한 시골집, 창가에 국화 한 송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얀 꽃잎이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미정 씨는 그 꽃을 바라보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작고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마당에서 낡은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엔진 소리가 멈췄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도연이 내려왔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보리차 2잔이 담긴 보온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미정 씨는 마루에 앉아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서 와. 길은 괜찮았니? 네, 괜찮았어요. 도연은 신발을 벗고 마루에 올랐습니다. 보온병을 테이블에 놓고 미정 씨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이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엄마. 도연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응? 이제는.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손을 꼭 쥐었습니다. 엄마라고 불러도 될까요? 미정 씨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손을 뻗어 아들의 손을 감쌌습니다. 그래, 이제 그렇게 불러다오.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 30년을 기다린 그 한마디. 미정 씨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손을 잡은 채 도연은 보온병 뚜껑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보리차를 2잔에 따랐습니다. 엄마 드세요. 고맙다 아들. 두 사람은 잔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마셨습니다. 따뜻한 차가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엄마. 응? 이제 해명병원 재단은 제가 운영하게 됐어요. 그래. 미정 씨는 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도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큰아버지. 태식 씨는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어요. 뭐? 미정 씨가 놀란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남기신 증거가 있었어요. 30년간 기록해 두신 문서들이요. 무슨 말이니? 아버지는 모든 걸 준비하고 가셨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큰아버지가 회사 자금을 빼돌린 기록, 제 입양을 강요했던 녹음 파일, 모든 것이 유 원장과 함께 남아 있었어요. 미정 씨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증거를 모으셨던 거예요. 저를 지키기 위해서. 그럼 그 사람들이 너한테 한 짓도 다 기록되어 있었어요. 제가 사라진 진짜 이유, 시댁의 협박, 모든 진실이요. 미정 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럼 박 여사는? 큰어머니도 같이 조사받고 계세요. 공범이니까요. 도연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검찰에서는 회사 자금 횡령 외에도 강요죄, 아동유기 방조까지 검토 중이래요. 그래. 미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받아야 할 벌이야. 그리고 해명병원은? 도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바꾸고 있어요. 어떻게? 명예나 돈이 아니라 진짜 아픈 사람들을 위한 곳으로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아버지처럼 돈이 없어서 아이를 잃는 일이 없도록 가난한 환자들을 위한 무료 진료실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첫 번째 환자는 도연은 작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저와 같은 병을 앓고 있는 7살 아이였어요. 미정 씨는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사진 속 아이는 병실 침대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무사히 수술 끝냈어요. 이제 건강하게 퇴원했고요. 그래, 잘했다. 미정 씨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 아버지가 원했던 거겠지. 네, 엄마. 도연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도 같이 해주실 수 있죠?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많은 걸 해주실 수 있어요. 도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병원의 환자 가족 상담실을 만들려고 해요. 아픈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을 위한 곳이요. 엄마처럼 힘든 시간을 겪은 분들에게 힘이 되어 주실 수 있어요. 미정 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녀는 3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아픈 도연이를 안고 홀로 울던 밤들, 누구 하나 위로해주지 않던 그 시간들. 그래, 같이 하자. 우리. 고맙습니다, 엄마. 두 사람은 다시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비쳤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이었습니다. 모든 비밀과 상처가 그 빛 속에서 서서히 녹아들었습니다. 미정 씨는 거실 선반 위를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엔 남편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영정 속 남편은 평온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이젠 괜찮아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신 뜻대로 됐어요. 우리 다시 가족이 됐어요. 그리고 당신이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지킬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고 노을이 마당을 물들였습니다. 붉고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미정 씨는 마루에 누워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연도 그 옆에 누웠습니다. 엄마, 응? 행복하세요? 미정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응, 지금은 행복하다. 30년을 기다렸지만 이제 너를 만났으니까. 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저도요, 엄마. 저도 행복해요. 두 사람은 그렇게 나란히 누워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찾았습니다. 가족을, 사랑을, 그리고 용서를. 멀리서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국화 향기가 마당에 퍼졌습니다. 미정 씨는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우리 아들 돌려보내줘서, 그리고 마지막까지 우리를 지켜줘서.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두 사람은 조용히 함께 있었습니다. 엄마와 아들, 30년 만에 다시 만난 두 사람, 그 진실이 밝혀지기까지 많은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용서와 화해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언제든 기다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셨다면 댓글로 잘 들었다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남겨주시면 좋아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언제든 기다리겠습니다.